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내일의 기후 뉴스. 이번에는 또 어떤 미래에서 온 기후 뉴스가 왔을까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가상 뉴스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2주 동안. 아이고, 근데 요새 뭐 온도에 적응하느라 너무 덥죠. 너무. 뭐 더웠다가 냉방되는데 가면 또 추웠다가 맞아요. 몸이 힘듭니다. 몸이.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했고 또 전해주실 소식이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네, 그동안 좀 많이 아팠습니다. 네. 앓고 막 그랬고요. 그랬구나. 사실은 어제도 잠을 뭐 중간에 자꾸 깨고 열대야를 아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괜히 여쭤봤네요. 아픈 얘기로 시작하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힘내서 네. 오늘은 이제 에너지. 오늘 8월 22일이 에너지의 날입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행사도 좀 하고 그러는데요. 네. 문득 궁금해져서 한번 알아봤어요. 왜 에너지의 날이 8월 22일이지?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조금 좀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03년도에요. 네. 좀 더웠나 봐요. 아. 전력 사용이 그 해에 최고점을 찍습니다. 8월 22일에. 네, 그게 49기가와트였어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시민연대에서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 에너지 절약하고 에너지에 좀 더 신경 쓰는 그때는 신재생 에너지는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2003년이니까. 네네네. 그런 날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 횟수를 더해가면서 에너지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벌써 21회 차네요. 네네. 그러면. 저희 일부러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최고 피크치를 계속 돌파하고 있다. 역대죠. 역대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피크 전력 사용량이 네. 역대치를 찍고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도 전력거래소에서 검색을 해봤거든를 네,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 6시 40분을 가고 있는데요. 92기가와트를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49기가와트를 사용해서 야 경각심을 갖자 그랬는데 지금 92라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굉장히 더웠을 때 피크 시간대에 네. 95.6기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급할 수 있는 발전량은 약 105기가와트 정도거든요. 2003년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네. 성장한 거죠.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도 있고요. 공급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소비도 네. 늘어나고 네. 찰랑찰랑하네요. 92.5까지 올라오면. 예, 표현 좋습니다. 찰랑찰랑. 네. 맞습니다. 예. 에너지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너지에 관한 뉴스를 가지고 오신 듯한데요. 다시 한번 이기관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가상 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상 뉴스예요. 국방TV 우리 부대를 소개합니다. 파리파리 태양 공병부대. 우리 부대 소개해 주세요. 충성! 저희 파리파리 태양 공병부대는 적진의 주둔지를 건설할 때 맨 먼저 들어가 태양광 발전기와 수전의 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하여 지구상 어떤 작전 지역에서도 작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단 시간 내에 공급하여 반드시 아군이 필승을 거둘 수 있도록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늠름한 우리 장병의 모습을 보니 든든합니다. 그래도 파리파리 공병부대 군생활에서 제일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저희 태양에너지병과는 아무래도 항상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겨울철에도 피부가 새카맣게 변하는 점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항상 선크림을 보내줬는데 얼마 전부터 잘 오지 않아서 좀 불안합니다.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해도 됩니까? 네. 가영아, 네. 나 선크림 떨어졌다. 너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 아니면 자주 보내주길 바란다. 기다린다. 충성.
네, 가영 씨가 야 니네 PX에서 더 좋은 선크림 팔아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요새 잘 안 그러죠? PX에서 워낙 좋은 걸 파니까. 국방과 탄소 중립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 얘기를 좀 더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에너지와 오늘 에너지의 날이니까요. 네. 군사, 전쟁사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0세기만 봐도요. 뭐 석탄으로 나는 비행기 상상할 수 있을까요? 석탄으로 가는 자동차 뭐 옛날에는 한번 만들어 본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20세기는 어쨌든 석유의 시대입니다. 네. 일본도요, 독일도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 유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 이에 따라서 전쟁선이 이제 석유가 없으면 네네네 전쟁이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네. 1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요, 기마병이 조금 역할을 합니다. 있었죠. 네. 그런데 2차 대전으로 불과 약 20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뭐 전차, 비행기, 뭐 비행기는 이제 제트기, 네. 바다에서는 심지어는 항공모함이라는 거대한 배까지, 선박까지 그렇네요. 등장을 하게 되면서 석유가 없으면 지금은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석유가 있어야 했고 석유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한 석유의 세기였죠. 2017년에요. 미군은요. 약 27만 배럴의 석유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따라 산출을 해보면 2,500만 톤의 CO2를 배출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추정량은 약 포르투갈 한 나라가 배출하는 배출량과 비슷한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전쟁이 엄청나게 탄소 배출을 하는 거네요. 네. 네. 군수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군수산업은요, 군수산업의 탄소 배출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6%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가 어디까지를 군수산업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통계도 불명확하고요. 뭐 각 나라들이 이제 감축 목표를 정하잖아요. 네. 감축 목표에 군사 분야를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뭐 각 나라가 알아서 판단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고. 그렇네요. 뭐 그렇다고 주변 국가들에서 강제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경우만 봐도 너네 탄소 중립적으로 전쟁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이스라엘한테도 그렇고. 네. 네. 그럼 이 군대는 탄소 중립에서 열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열외가 되고 비밀 속에 쌓여져 있고 이런 측면이 여전히 강합니다. 네. 뭐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군대는요, 또 연소 행위를 엄청나게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총을 쏜다든지 네. 폭발을 일으킨다든지 네. 하는 이 폭발, 이런 행위가 모두 연소잖아요. 이런 행위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네. 여기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우선순위로 매겨지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네. 단순히 말해서 우리가 탱크가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갑을 조금 얇게 한다든지. 네. 더 이상 탱크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군 장비들은 대부분 기름 먹는 하마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방송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태양 부대가 뭔가 특수 공병 부대 같은데요. 이런 전방 작전 부대가 될 수도 있는 건요, 보급에서 매우 효율적인 태양 햇빛 에너지의 특성을 군사 분야에서 일부 활용한 겁니다. 이거 말이 된다. 석유 공급선이 없어도 되잖아요. 만약에 태양 에너지로 직접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미군에서는 이런 계산을 해봤다고 해요. 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는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기름 뭐 거기까지. 1리터를 보내기 위해서 네. 우리는 몇 리터의 기름을 쓰는가. 그런데 1리터의 기름을 보내기 위해서 1리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렇겠죠. 기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송해야 되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보급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군 장비나 군 보급에서도 뭐 전기화라든지 뭐 중장비의 수소화라든지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이런 노력은 조금씩 이어져 올 수
이어져 왔고 그리고 네.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뭐 역설적이게도 가장 좋은 탄소 중립 방안은 평화입니다. 그렇죠. 전쟁을 안 하는 게 가장 파괴라는 행위가 이제 전쟁에서 수반이 되니까 파괴를 위한 연소, 이 연소 자체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파괴를 했기 때문에 다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복구하면서 탄소 배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있는 건물은 그냥 있는 대로 오래 쓰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가져가야 할 탄소 중립 방안인데 네. 전쟁이란 행위는 그 반대,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로 가고 있는 행위니까요.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평화가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그렇겠네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수면서 탄소 배출, 복구하면서 탄소 배출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기후 방위 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보신 건가요? 전쟁 때는 혹은 평상시에 군 보급을 위해서 8.28 태양 공병 부대는요. 네. 군 작전상 기지를 세울 때 에너지 공급 문제를 탄소 중립의 관점에서 수행하는 부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가설 태양광을 빠르게 설치한다든지 아, 진짜 공병 부대네. 네. 그리고 그 태양광 시설과 연계해서 수전의 수소 생산 트레일러를 가지고 있다가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수소를 현장에서 생산한다든지 네. 이런 공병 부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 아까 미군의 아프간 전쟁 수행에 예를 들었었는데요. 네. 그때를 반추해 보면 이런 공병 부대가 생기는 것도 곧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태양 공병 부대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평시에는 어떤 일을 할까? 어쩌면 기후 방위 부대로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쟁 수행을 위한 태양광이 아니라 기후 방위를 위한 태양광에 더 기여하는 군대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군대의 수소 중장비화를 이루어서요, 그 무기 운영 혹은 장비 운영을 위한 수소의 생산에 매진하는 부대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있고. 이것의 안전한 이송을 담당하는 그런 유통의 역할을 하는 부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평시에 아무 일도 없을 때, 왜 군대에서 아무 일도 없을 때 시키는 일이 또 사실은 땅 파는 거 아닌가요? 그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있잖아요. 모든 부대에도 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 부대는 나무를 심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하, 네. 네. 그리고 부대 인근 농민들의 영농형 태양광을 지어주기도 하며 그런 역할을 하는 아리백 군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옛날에 부대가 가장 선진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공병대 나오면 사회에 나왔을 때 그게 선진 기술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전엔 그런 시대가 있었다. 지금 이기관 이사님 말씀대로 이런 기후 방위군이 생긴다면 군대에서 배운 기술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선진적인 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습니다. 네. 군대가 다시 사회에서 선진적 위치로 갈 수 있는 방법, 기후 방위군이겠네요. 한 5년, 10년 지난 다음에 이기관 이사님이 가져오셨던 이 미래 기후 뉴스가 어느 정도 실현됐는지 보는 것도 참 큰 재미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네, 청취자 여러분, 이런 뉴스 있었으면 좋겠다. 재밌는 사연이 있으면 샵 0999로 지금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기관 이사님께서 가져온 미래의 기후 뉴스, 그 두 번째 가상 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원일기 2040 회장님네 고추다 타요. 아니 오늘 이렇게 더워 그런가 청년의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다들 어디로 갔나? 아이고 회장님 말도 마요. 벌써 다 밭으로 나가시오. 햇빛이 너무 뜨거운 게 다들 고추밭에 가서 그냥 그늘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랴 고생들 하는구만. 옛날에는 맑으면 태양초 고추 말리는데 좋았는데 요새는 말리기도 전에 말라 죽을 걱정부터 해야 되니 날이 너무 뜨거워 걱정이구만. 아 근데 회장님도 태양초도 좋은데 내년에는 고추밭에다 태양광을 좀 해요.
젊은 친구들은 벌써 고추밭에다가 태양광 해놓으니까 그늘하러 간다고 이 더운데 생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요새 같으면 밭에서 기운 빠져서 일도 오래 못해요. 회장님도 이제 연세가 80인데 일단 오늘은 계시고 회장님네도 제가 가서 한번 보고 올게요. 대신 내중에 이 고추 말릴 때 회장님네 그 있죠, 그 태양열 건조기 한번 좀 쓰게 해줘요. 그 태양열 건조기로 말려도 그 태양열 고추, 태양초 고추를 쳐준다고 하네요 이제. 그려 고맙네 고마워. 예, 다녀올게요. 선생님 혹시 고향이 충청도세요? 네이티브인데요 들어보니까. 예,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네이티브였어. 제가 들으면서 서울 토박이로 알고 있는데 이건 연기가 아닌데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네요. 영농형 태양광 이야기. 예, 먼저 아까 우리 퀴즈에도 나왔지만 네. 영농형 태양광의 뭐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작물마다요 광포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마치 성인이 되면 저희는 이제 밥을 먹어도 키가 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안 크죠. 많이 먹어도 네네. 작아지죠. 이제 나이 들면서. 네. 그래서 연간 1년생 작물들이 작물 생산에서 작물마다 가진 고유의 광포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쌀이나 밀, 옥수수 등 탄수화물 공급원들은요 보통 광포화점이 좀 높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토마토나 가지, 고추 같은 과채류들은 광포화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럼 물론 음지식물인 인삼이나 버섯 이런 작물들은 광포화점이 훨씬 낮죠. 이건 정말 그늘에서 자라니까. 네네. 이런 광포화도가 다르다는 점을 잘 활용하면요, 논이나 밭을 2층으로 활용해서요, 이 윗부분에선 상부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고요, 하부에서는 농작물을 그대로 어떤 그 그림자 때문에 네. 생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동시 경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제한된 우리나라에서는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토마토, 가지, 고추는 광포화도가 낮은 편이고 인삼, 버섯은 훨씬 낮고, 이런 건 어차피 그늘을 또 쳐줘야 되는 작물들이 있는데 아예 태양광을 위해 세워놓으면은 태양광 구조물을 통해서 농지에서 태양광도 생산하고 그 밑에서 작물도 자라는 거네요. 네, 지금 현행 그 농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요? 뭐냐면 재배사를 지어놓고 네. 인삼이나 아까 말한 버섯 같은 그런 작물을 음지식물이니까 네. 태양광 밑에서 기르도록 하자라는 이런 방법이 많이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버섯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섯만 먹고 살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작물들의 다양한 광포화점을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태양광 구조물을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지식물에 쓰이는 태양광 구조물은요, 태양광 구조물이 뭐 일반 건물에 세우는 것처럼 빽빽하지 않고요, 네. 듬성듬성 설치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첫째는 현행 농지법이 문제입니다. 네. 현행 농지법은요, 농지를 임시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8년까지만 타목적 사용이라 그래요. 타목적 사용의 임시 허가는 현행법상 8년까지 허용합니다. 그러면 돈 들여갖고 태양광 설치하고 8년 있다 옮기거나 철거해야 되는 거면 너무 낭비잖아요. 그게 농민들한테는. 그렇죠. 이 법령이 원래 태양광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법령도 아니거든요. 아하. 그래서 여기에는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개념이 고려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영농용 태양광을 예외로 하든지 네. 이런 개념을 더해서 태양광 운영을 보통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 운영을 20년 동안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을 20년으로 늘려줘라라고 하는 입법이 지난 21대에도 있었어요. 21대 국회도 올라왔다가 이게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만 돼 있었는데 네, 네. 22대 국회에 뭐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법안의 처리를 통해서 이게 시행이 된다면 네. 영농용 태양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요. 그렇겠네요. 네, 첫째는 아까 법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법을 만들어도 네네 영농용 태양광 자체의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네. 첫 번째는 감수율 문제가 있습니다. 감수율은 이제 수확량이 감소하는 비율을 얘기하거든요. 아, 그게 감수율이에요. 네네. 수확량이 감소하는 비율. 네. 같은 면적이면 농작물도 조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기둥, 태양광 구조물이 세워놓으니까. 기둥 때문에로 좀 손실이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너무 그림자를 많이 가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잘못 계산해서 수확량 자체가 조금 문제가 생길 줄어들 수도 수도 있고요. 있고. 이런 감수율에 대한 우려점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태양광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꼭 농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업자가 들어오고. 네, 농민은 농민대로 따로 농업 경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것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농림부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게 일치되지 않으면 농민이 자기 농지를 뺏길 수도 있다는 그렇죠. 우려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네네. 실제 사례는 같은 면적에서 농업과 태양광을 동시 경영한다고 했을 때 전력을 판매하는 대금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게 더 비싸겠죠. 밑에서 작물 키워서 파는 돈보다. 네, 그래서 밑에 작물에 네.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농민들이 그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난 겁니다.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농지만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끊임없이 농업 관련한 부서나 네. 농민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이런 점이 또 하나 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 태양광에서 또 중금속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헛소문. 네. 맞아. 그 밑에서 작물을 키우면 오염돼서 자라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몇몇 헛소문들도 요거를 좀 망설이게 하는, 더디게 하는 이유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해서 밑에 작물이 중금속 오염이 될 확률은 0%잖아요, 사실. 네. 네, 0%랍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리고 태양광 운영자와 농민의 일체성 부족, 요 얘기는 또 좀 이따가 여쭤볼게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죠. 네, 그러면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과 아까 우리 하다만 태양광 이야기, 영농형 태양광 이야기, 우리 전원일기의 회장님이 고추밭에 태양광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마을 청년분이 태양광을 다음에는 해자 하고 저까지 사투리를 하네요. 태양광을 하자 하고 설득하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기관 이사님이 영농형 태양광 자체의 문제점이 있다. 감수율, 농작물의 수확이 조금 줄 수도 있고 태양광 운영자와 농민의 일체성 부족. 세 번째는 중금속 같은 헛소문, 그러니까 없다고요. 중금속. 그 아래에서 작물 키워도 안전합니다. 그런 세 가지 태양광 자체의 문제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태양광 운영자와 농민의 일체성 부족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으로 에너지 자립 마을을 하신 분들, 또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에 이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을 같이 하자고 좀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영농형 태양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농민들의 농가 소득이 오르지 않을까 해서 태양광 운영자가 곧 농민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기관 선생님, 이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네.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앞으로 귀농이라든지 이런 것과 귀농의 흐름과 네. 맞물린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농촌 재구조화법에서도
이제 영농형 태양광과 함께해서 농촌의 소득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태양광의 긍정적 기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확정된 문제 같지만 아하. 문제점이라기보다 우려점입니다. 그냥 우려점. 사람들이 가지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것부터 말도 안 되는 것부터 혹은 뭐 이런 건 어떻게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지 하는 것까지 네. 모두 포괄하는 거니까 이런 객관적인 것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우려점에도 불구하고 이 영농형 태양광이 가진 장점이 훨씬 많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훌쩍 네. 뛰어넘는 장점들. 아까 뭐 토지의 중복 사용이라는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이 제일 큰 장점이고요. 네. 그 외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물 자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서 예를 들면 그늘이 생겨서 더 작물이 실해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버섯? 버섯만이 아니라. 버섯만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다른 작물들을 하면서 뭐 어떤 경우냐면요. 기후가 점점 이제 불확실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기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태양광 구조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너무 뜨거워져서 안 되는 작물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작물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뜨거운 날이 계속 오래되는 거죠. 올해처럼. 그렇네요. 이런 때 마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좀 가려줬으면 싶은데 아까 회장님 댁은 그늘 하러 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 청년회가 고추밭에 구조물이 태양광을 하니까. 떡떡 서 있으면 거기에는 그늘을 만들거나 걷거나 혹은 뭐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하는 농업 작물 생산을 더욱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인프라로서 태양광 구조물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갑자기 주차장에 태양광이 서 있으니까 차가 뜨끈뜨끈해지지 않아서 좋다 하는데 작물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뜨거우면. 네, 부수적 효과가 생기고 둘째는요? 네, 둘째는 물을 덜 쓸 수 있습니다. 아하. 이게 완전히 햇볕에 노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늘이 생기면 증발이 적어지고 농업용수의 절감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셋째는요? 셋째는 태양광 자체에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이 요새 양면형 태양광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서 네. 영농형 태양광도 양면형으로 되면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지붕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한 3m 정도 고공에 떠 있는 태양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태양광 뒷면 수광률이 굉장히 좋고요. 지붕에 한 것보다 훨씬 낫겠네요. 네네. 오. 도시 지역에 한 태양광은 낮 시간에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출력을 감소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네. 그런데 이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밑이 전부 식물이잖아요. 그리고 흙이고. 네. 네. 그래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덜 높아진다. 표면 온도가요. 그래서 출력 저하가 출력의 효율성에 훨씬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 셀의 효율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로 혹시 아까 말씀 중에 나왔지만 노령화, 고령화되는 농촌에 이게 맞습니다. 경제적 버팀목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농업적 시도를 해봐야 하는 귀농 인구들에게는 큰 버팀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지역적으로 봐서는요. 경기도의 논밭들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밭들은 이 소비지와 이격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서 생산해서 우리가 여기서 쓰니까. 네. 그래서 송전 뭐 인프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영농형 태양광이 확산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경기도의 밭들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이 여러 가지 미래 가상 시나리오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주 후가 기대되네요.